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손승주입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 지금 뭐 무지하게 공부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1년간 커리큘럼에서 그 첫 강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OT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하자면요. 뭐 일단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딸이 있습니다. 딸이 15개월 됐고요. 아주 이쁩니다. 예, 자기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2013년부터 학교회복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뭐 이 과목 말고 다른 과목도 하고 계신 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할 게 굉장히 없네요. 예, 자기소개할 게 굉장히 없는데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아주 조그만 법률사무소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정확하게는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러 오신 건데 요즘에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격증의 효용성에 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 효용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효용성 굉장히 높은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뉴스 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시험도 떨어지지만 되게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예컨대 무슨 노동법원을 신설한다던가 뭐 이런 뉴스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접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노동법원이 신설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제가 그러한 미래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뭐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런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뭐 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으로 적어도 여러분들 은퇴할 때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빌딩을 사거나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거나 그런 게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벌이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격증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은 열심히 해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분들에 관해서는 딱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탈락입니다. 광탈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 변호사나 노무사 외에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 일단 잡스러운 자격증을 몇 개 갖고 있는데요. 이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은 적당히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굉장히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2차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지만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약간의 감은 있을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은. 근데요, 안 보신 분들은 이 피부에 와닿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요, 어쨌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능을 본 적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능은 뭐, 요즘엔 등급제죠?
그러면은 1등급이면 1등급에 맞는 학교가 있는 거고 2등급이면 2등급에 맞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 자격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급 점수를 맞으면 1등급 노무사가 나오고 2등급 점수를 맞으면 2등급 노무사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던가 말던가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냥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7,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데 뭐 이 7,000명이 2차 시험에 계속 응시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2차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응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저도 모르고. 왜냐면 1차 난이도에 따라서 응시자가 달라질 거니까. 근데 5,000이든 혹은 7,000이든 간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00에서 400명 정도만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보통은 사람이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제 경험상으로 설마 그게 나겠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냉정하게 인간이 아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5,000명이 시험 본다고 한다면은 4,500명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4,500명 떨어지는 건데 그냥 단순히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떨어질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로지 상대적으로 점수를 측정해서 일정 등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 붙여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점수 안 되는 사람들 2등급 자격증 주는 게 아니에요. 0.01점만 모자라도 일정 등수 안에 못 들어오면 그냥 다 자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도 여기 있는 이 숫자 중에도 분명히 허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허수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한 7,000에서 5,000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절반은 허수입니다. 절반은 허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건 10대 1이 넘는 자격증이다 이런 식으로 수치에만 매몰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허수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수가 안 돼야 되는데 허수가 안 되려면요 갈아받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저한테 공부 방법 막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공부 방법을 인터넷에 찾아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근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시간을 순수하게 갈아받쳐 갖고 실력을 쌓는 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 열심히 하시려면요. 뻘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이 뻘 공부가 대표적인 게 자기가 궁금한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궁금한 거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예전보다 더 촘촘하게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궁금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배운 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배운 거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대다수는 배운 걸 잘 몰라요. 제 경험상으로는 배운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궁금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 배운 거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에 1등급이 나왔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듭니다. 그냥 수학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등급이면은 응시자 중에 4%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꽤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수학이 아니라 뭐 사탐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잘못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1독을 하면서 반열에 오르려고 하시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보여요. 1독하면서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게.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사탐도 마찬가지고 1독하면서 어떠한 반열에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과목이든 1등급 맞아보신 분들이 있죠? 분명히 처음에는 교과서도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풀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참고서도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한 곳만 풀었다라고 거의 말이 안 되죠. 여러 개의 문제집도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도 보고, 그러면서 틀려도 보고, 라고 하면서 무수히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스킵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과정을 본능적으로 혹은 뭔가 감각적으로 스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요, 절대 실력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과정 다 스킵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천천히 실력이 쌓이다가 요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하게 되는 특이점이 찾아옵니다. 요런 분기점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요때까지는 그냥 갈아받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예를 들면요. 산 이렇게 대강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냇가 이렇게 대강 그려놓고 바위 이렇게 대강 그려놓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대강대강일 수밖에 없어요. 대강대강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바위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명암까지 완벽하게 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바위를 그리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이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바위 완성하기까지의 여러분들 시야가 계속 좁아집니다. 시험은 이 바위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나오는 건데 이 바위에 집착하면서 여러분들 시야가 자연스럽게 좁아져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처음에 이 엄청나게 진입장벽이 높은 이 행정쟁송을 공부함에 있어서요. 전체적인 그림이 대강대강 그려지고 그러면은요. 사소한 부분이 모르더라도 반드시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모르면은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그냥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집합 나오면은 내가 이 집합 선수 될 때까지 못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집합도 선수 못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공부 못 하고 이런 현상 벌어지거든요. 이런 현상을 피하려면요 그냥 계속 밀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희 전체 진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회독, 20회독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밀고 나가지를 못하면요. 그렇게 실력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만 계속 맴돌다가 그냥 끝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뻘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큰 그림 그리면서 쭉쭉쭉쭉 나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문제가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인터넷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노무사 카페 아니면은 뭐 혹은 카페가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봐야 여러분들한테 낚시질 하려는 그런 것들로 넘쳐납니다. 막 낚시질이 뭔지는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것들 넘쳐나는 거고요.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험에 거의 도움이 되진 않아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오로지 교재와 그 다음에 교재 뭐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타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구구장창 공부하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일절 없다라는 것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확실히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완전 초심자분들 있으세요. 완전 초심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완전 초심자분들이 보통은 노동법을 배우고 행정쟁송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법을 배우고 행정쟁송으로 넘어오는데 노동법이 생각보다 할만이 하거든요. 노동법 굉장히 할만합니다. 저도 노동법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어서 알아요. 노동법 굉장히 할만한데요. 여기 있는 이 행정쟁송은요. 노동법보다 진입장벽이 월등히 높습니다. 진입장벽이요. 노동법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히 높아서요. 여기에서 이 진입장벽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더 쉬운 내용인데
저 자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과목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 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뭔가 다른 걸 또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요, 저한테서 찾는다고요. 저한테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진입장벽이 워낙 높습니다. 노동법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일차부터 한 5일차 정도까지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못 알아듣는 내용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거 참고 그냥 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막말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예를 들어서 고차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미분이라든지 아니면 적분이라든지 이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죽일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머리가 워낙 좋으면은 미분, 적분 그런 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미적분을 어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랑은 근본이 다른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머리가 워낙 발굴에 그런 뭐랄까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체로는 저보다 머리가 좋을 거예요. 저는 IQ가 2자리이고 대체로 IQ가 3자리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저보다 머리가 좋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사람들 정도는 아닐 거잖아요. 아니에요? 특별한, 물론, 소중하지 않은 존재다라가 아니라 두뇌가 특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저는 두뇌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뇌만.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요.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결국에는 뭐 별다른 방법 없나 이리저리 헤매다가 여러분들 또 한 내년 초쯤 되면은 안 되겠다. 내년에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슬그머니 피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인간 이상. 이거 쉽지 않네. 혹은 이거 쉽지 않으니까 내년에 봐야지가 아니라 이거 쉽지 않네. 다시 취준으로 돌아가야지. 아니면 이거 쉽지 않네. 전문 자격증 따고 싶었는데 더 다른 나한테 맞는 전문 자격증 한번 찾아보자. 라고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다른 전문 자격증 뭐 회계사나 아니면 관세사나 아니면은 뭐 세무사나 뭐 전문 자격증 많죠. 법무사나. 그러면 이런 거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냐? 그럴 리가 없죠. 그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는 전문 자격증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로지 인내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다. 분위기 안 좋네요. 첫날인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 겁주려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렇다고 몸에다가 막 힘주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덤덤하게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덤덤한 거 유지하기가 힘든 것 뿐이죠. 덤덤한 마음가짐을. 정신무장을 똑대히 하십시오. 덤덤한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하겠다. 자, 1년 커리큘럼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0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1기 때는 당연히 교재는 기본 교재 이용할 거고요. 기본 교재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본 교재를 이용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뭔가 짧은 요약서로 많은 게 해결될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짧은 요약서에서 시험 문제가 걸릴 거다라고 물 떠놓고 기도한다라고 해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를 계속 하나로 잘 담거나 해서 그 안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기본 교재 잘 정리해서 끌고 가시면 되고요. 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 기획서에 나와 있는 카페가 있어요. 강의 기획서 일면 우측 상단에 카페가 나와 있는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하십시오. 등업 신청을 하셔서 이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는 행정쟁송법 주요 판례 사례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PDF 파일이거든요. PDF 파일인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3일을 기다릴 거예요. 실강분들한테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오는 거를. 그래서 4일차부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4일차부터는 심심치 않게 볼 거니까, 여기 있는 요걸 만든 이유는요, 작년에 각주가 너무 많아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눈이 피로하고, 그래서 각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요한 판례 사안을 실어놓은 파일입니다. 물론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 책 한 권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은, 사실관계부터 그런 걸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요, 사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독성 확보 차원에서 여기 있는 걸 요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재본을 해서 판매를 해볼까 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할까봐 올해는 일단 판매를 접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저거 갖다가 수익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정말 10원도 수익을 추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10원도 추구하고 싶지가 않은데, 막말로 요거 만들어서 막말로 5,000원에 판다라고 했을 때 저 자식 판례 정리해가지고 돈을 버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발생할까봐 그냥 PDF 파일로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해서 갖고 오시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출력하시던지,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알겠죠? 그런 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 기본 교재에다가 여기 있는 요거 주요 판례 사례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요 판례 사례 요때도 조금씩 계속 볼 거예요. 조금씩 계속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시험은 논술형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채점하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인터뷰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요 답안 작성 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기 때 숙제를 드릴 겁니다. 여기 연기 때 숙제를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숙제가 아마 8회에서 10회 그 사이 어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숙제하는 방법은 2회차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2회차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기 때는 똑같은, 그러니까 컨텐츠는 다르지만 유사한 방식의 숙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답안 작성 방법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요때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 이론 공부를 잘 하세요. 왜냐면은 답안 작성 방법을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모르면요, 답안 작성 방법 알아도 합격 못 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2기 때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모고도 볼 건데, 대략 7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7회 모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5점짜리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숙제 같은 거는 없고요. 숙제 같은 건 없고 이제 모고 볼 건데, 이제 50점 모고를 저뿐만 아니라 신림동에서 다들 봐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다들 마치 룰처럼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볼 건데 제 생각에는 대략 8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모고를 볼 건데 100점 모고를 보고요. 이거는 6회로 이거는 픽스 돼 있습니다. 요거는 대략이 아니라 그냥 6회를 볼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100점으로 보거든요. 그거를 6번을 보게 될 겁니다. 요거는 픽스. 요거는 픽스고요. 여기에는 대략 8회, 대략 7회 이렇게 볼 건데 크게 오차는 없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기 때는요. 추가로 문제를 더 풀 겁니다. 문제를 더 풀 건데 요걸 풀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관해서 쟁점 잡는 연습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추가 문제는 대략 한 300문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경험상 여기 있는 이 추가 문제 풀이할 때 많이들 나가 떨어지거든요. 많이들 나가 떨어지는데 끝까지 버텨내면은 실력 향상을 많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2기 중간에 1차 시험 때문에 2기를 끝까지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차를 어떤 분들은 뭐 3달을 준비하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짧게 3주만 준비하시고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뭐 3달을 준비하는 게 맞는지 3주만 준비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런 거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리 물어보셔도 몰라요. 근데 어떤 방식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최적화된 방식은 1차 공부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최종 합격에 이를 수가 있겠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2차 합격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합격하고 나서 3차 합격은 큰 이변이 없는 그냥 붙는 겁니다. 2차 합격 후에 3차 합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착점은 2차 합격이거든요. 근데 1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뺄지에 관해서는 전혀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3개월이나 3주가 아니라 오히려 한 5개월, 6개월에 걸쳐서 하루에 1시간씩 빼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그때 가서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1시간 정도를 할당해서 1차 공부를 하자. 근데 그 방법도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어떤 전략을 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걸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르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어떤 전략이 맞는 건지. 그런 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저는 몰라요. 적어도 저는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저는 과거에 공인중개사라는 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민법 같은 거를 정말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생동차 저는 유예로 합격했는데 생동차 때 딱 한 달만 1차로 뽑아서 공부를 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합격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5월에 있었던 1차 시험은 다행히 사법법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더이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사법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봤던 1차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겪게 될 1차 시험이 난이도가 상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교재 진도를 거의 나가지 않을 거예요. 교재 진도를 거의 나가지 않을 거고 오늘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면은 너무나 좋은 교양, 그러니까는 기초적인 내용에 관해서 조금 학습을 할 겁니다. 저거를 알면은요, 여러분들 행정쟁송법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쟁송법만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쟁송법은 사상 누각이 될 겁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성 발로 까면은 부서지는 그런 정도의 행정쟁송법이 될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는 이 금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저 교양도 여러분들이 뭐 적으셔도 좋고, 근데 이 교양 내용은 제가 처음에 뿌려놓고 나중에 사실은 계속 반복하긴 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그 내용을 또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또 끄집어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하면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납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위한 노력이요. 당연히 100%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됐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입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법, 요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는 주로 뭘 하냐라고 하면요, 주로 입법 작용이란 걸 합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안 했어요. 주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청문회도 하고 등등등등 다양한 거 많이 봤었죠? 뭐 예를 들어서 예산도 심사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입법 작용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로 입법 작용이란 걸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는 주로,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눈치예요. 눈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상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상식이고 눈치인데, 자, 주로 무슨 작용을 할까요? 네. 주로 얘네는 행정작용이란 걸 합니다. 작용이란 걸 합니다. 얘네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작용을 하고요. 얘네가 작용을 하고 얘네의 작용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행정이 하는 일이 반드시 옳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생각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벌써 집중력을 잃으신 분들이 많네요.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은 다 어디 갔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가 여기 법을 집행하고 나면은 얘네는 주로 무슨 작용을 할까요? 주로 사법 작용이란 걸 합니다. 이 사법 작용으로 재판이란 걸 하고요. 이 재판의 결과물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이런 걸 뭐 강제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법조문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단어 설명하는 거예요. 단어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얘네가 만든 법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가 만든 법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뭐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 사법과 여기 있는 이 사법은 한글로 쓸 때는 같지만은 한자가 다른 사법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법은 맡을 사, 그래서 판단을 맡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사법은요, 사적인, 사사로운 그런 뜻의 사자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공자일까요? 공적인 이런 공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사법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민법,
그 다음에 뭐 상법 등등등등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 외 공법이 있습니다. 행정법 외 공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헌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형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소송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법으로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행정법 외 공법을 쓰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이 행정법의 정의는 교과서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정에 관한, 즉 얘네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얘네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의는 사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정의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당연히 국내의 공법이죠. 미국 법을 우리나라 행정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쟤네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저게 행정법의 정의입니다. 됐죠? 자, 법제처에 따르면은 이 행정법이 6,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6,0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6,000개의 법을 그러면 600개라도 익힐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여러분들 수험하는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저 6,000개의 공법을 다 익힐 수는 없어요. 행정법을요. 그러니까는 내가 행정법을 6,000개를 넘는 걸 다 익히겠다라고 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목표고 그냥 헛된 상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무슨 법을 다 익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시험에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 행정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 조직에 관한 법이 있고요. 행정 조직에 관한 법. 그다음에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구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조직에 관한 법은 대표적인 게 뭐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노동법에서 공부하다 보면 노동위원회법 요런 거 들어보셨죠? 그 노동위원회도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법이 조직에 관한 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조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됐죠? 이런 법들이 겁나게 물론 뭐 여러분들 살면서 공정거래법 이런 거 들어보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정거래법을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정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됐죠? 이런 것들 뭐 셀 수도 없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작용과 구제에 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행정 조직에 관한 법을 조금 살펴볼게요. 저 행정의 주체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얘네는 주로 행정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하는 주체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요. 크게 얘네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래적 행정 주체가 있고요.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가 있는데요.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가 있는데 여기 있는 본래적 행정 주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즉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행정의 주체는 본래적 행정 주체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에 관한 조직을요. 여기에서 정하고 있어요. 정부조직법이란 데서 정하고 있는데 저도 정부조직도를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걸 외워서 시험을 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얘네에 관한 조직을 조금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부조직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뉴스나 뭐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 뭐가 있죠? 예, 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 밑에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합쳐서 정부 부처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부에는요, 열 몇 개의 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물론 없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기재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법무부 또 있고 뭐 겁나 많아요. 한 열 몇 개 정도 있거든요.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처는 현재 2개밖에 없죠. 뭐요? 인사혁신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법제처 요렇게 2가지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막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부 되게 많아요. 국가보훈부, 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무슨 뭐 벤처 뭐 아무튼 그런 다양한 부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뭐가 또 있죠? 뭐 검찰청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또 다양한 다양한 청들이 있죠. 뭐가 있죠? 국세청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청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청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이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청들이 요 밑에 요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살면서 무슨 여러 가지 위원회 많이 들어봤죠? 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동위원회, 뭐 징그럽게 위원회도 많잖아요. 이 정부 조직 안에 그런 다양한 위원회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저걸 외우라는 거는. 그죠? 여러분들 시험용 법전에 이 정부 조직기관에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용 법전에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조직부가 뭐가 있는지 논술형으로 쓰시오라고 한다면 펴놓고 그냥 쓰면 됩니다. 거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무슨 부가 있는지. 근데 그런 걸 물어볼 리는 없죠. 시험이 완전 개찐따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좀 덤으로 여기 있는 지자체도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죠. 뭐가 있죠? 광역 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초 지자체가 있죠. 여기 있는 광역 지자체 여러분들 아시는 거 질러 보세요. 뭐 있어요? 뭐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각종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각종 광역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기초지자체가 있죠. 서울로 치면은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이런 것들이 있고 도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예를 들면은 안산시도 있고 안양시도 있고 뭐 화성시도 있고 뭐 부천시도 있고 뭐 그런 등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지자체고 그 다음에 광역시로 치면은 부산으로 치면은 뭐 해운대구가 있고 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해운대구 말고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앞으로 지도 펴놓고 그거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있는 지금 본래적 행정 주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행정 조직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기 안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행정기관이 의미가 다의적이에요. 행정기관의 의미가 다의적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금융기관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금융기관 들어봤죠?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아마 써봤을 겁니다. 은행 보고 금융기관 이런 표현 써본 적 있죠. 그러니까 금융 업무를 하는 기관 이래서 금융기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행정기관에는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행정기관 이렇게 쓰입니다. 현실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 행정기관 이렇게 쓰여요.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 얘네의 기관, 여러분들 노동조합 기관 뭐 있어요? 노동조합의 기관으로 뭐가 있어요? 의사결정기관, 총회, 대의원회, 그 다음에 집행기관으로 임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사기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뜻의 행정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행정 주체가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기관, 즉 행정의 기관이란 게 있는데 노동조합의 기관처럼 됐죠? 뭐 여러분들 민법 1차 공부하다 보면 법인의 기관으로 뭐 있어요? 이사, 감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법인의 기관 이런 것처럼 행정의 기관으로 말한 겁니다. 지금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 행정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여기에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자, 행정청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좌기관이라는 게 있고 보조기관이라는 게 있고 자문기관이라는 게 있고 등등등등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수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수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이 중에 행정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중에 행정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뭐 하고요? 결정하고 플러스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의 기관. 자, 다시 한번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기관,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누가 행정청이냐라고 하면요, 대통령 행정청이고요.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용노동부는요, 그냥 부서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닐 때 인사팀, 재무팀, 재무부 혹은 뭐 생산부 같은 그런 부서에 불과하고요. 여기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회사로 튀면 뭐 팀장 요런 거죠. 인사부라고 하면 인사부장, 여기 있는 그런 자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그 다음에 먼 장관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요, 인사혁신처 장이 그런 행정청이고요. 여기는 법제처 장이 그러한 행정청입니다.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기관. 됐습니까? 자, 그런 거고요. 여기 국세청장, 그 다음에 관세청장, 그 다음에 여기 통계청장, 그 다음에 조달청장, 그 다음에 검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은 근데 희한하게 총장이라고 부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기관이 행정청이에요.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들은요,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그런 행정청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전에 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뭐가요? 위원회자 붙어 있는, 제가 지금 계속 위원회 부자 붙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위원회자 붙은 것들은요,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회 자체가 행정청이면서 여러 명이 합의해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한다라고 해서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됐죠? 합의해서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한다라고 해서 무슨 행정청이요?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요. 보통은 여기 있는 의사결정권과 의사결정 권한과 표시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결정 권한은 안 갖고 있으면서 표시 권한만 갖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의사결정 권한은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최저임금법
같은 거 의사결정 누가 하죠? 금액?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건 뉴스에도 나오죠. 근데 외부의 표시는 누가 하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저임금법에서. 그래서 의사결정권은 딴 데 있고 표시하는 권한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행정청입니다. 표시하는 자가 행정청이에요. 외부의 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합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지자체로 들어가면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짱들 서울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그런 다음에 뭐 기초지자체로 넘어가면 안산시장 요런 지자체장 있잖아요. 그들이 뭐겠어요? 행정청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이 지자체도 내부로 쑥 들어가면은 의사결정 권한과 표시 권한이 분리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조례 같은 거에 관해서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조례 누가 결정해요? 지방의회에서 의사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표시는 누가 하나요? 지자체장이 공포하면서 외부로 표시합니다. 그럴 때는 의사결정은 지자체가 하고 표시는 지자체장이나 혹은 교육감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행정청이에요? 지자체장이나 표시하는 자, 교육감. 요게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기 있는 본래적 행정 주체에 관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이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가 있는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잡소리를 할게요. 잠깐 잡소리를 하면요. 공공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단체라는 게 있는데 이 공공단체는요. 크게 지자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지자체도 풀네임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저 지자체도 공공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있어요. 공공단체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각종 공법인이라고 할게요. 각종 공법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얘네는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예요. 즉 얘네는 본질적으로 행정 주체인데 여기 있는 각종 공법인 즉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는요. 법령에 의해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무슨 공사, 무슨 공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무슨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게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주체지만 법령이나 혹은 얘네가 본래적인 행정주체가 권한을 위임함으로 인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갖게 되거나 아니면 얘네가 직접 줘서 갖게 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도 본래적이지는 않지만 행정주체가 됩니다. 법령이나 얘네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사인도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각종 공공단체나 아니면 본래적 행정주체가 사인한테 공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맡긴다고요? 공무. 여러분들 자동차 지나가다 보면 뒤에 공무 수행 중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살면서 한 번쯤 본 적 있죠? 거기서 말하는 그 공무예요. 공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인한테. 물론 이 사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무를 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합니다.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작용을 하는 한도 내에서는 행정주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예컨대
교도소 누가 운영해야 됩니까? 교도소요. 대한민국이 운영해야죠.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교도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도소. 맞죠? 됐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짓지도 못하고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한테 교도소 운영을 맡기는 게 너네가 지어가지고 운영하면 우리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인이 교도소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교도소 운영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살면서 민영교도소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사인이 운영하는 교도소인데 공무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한도 내에서는 행정 주체가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보신 적 있을 텐데 길 가다가 모범 택시 여기 이렇게 붙어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교통통제하고 그런 거 살면서 분명히 보신 적 있죠? 신호위반 통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냥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분들 공무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공무를 수탁받아가지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행정 주체가 됩니다.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라가 더 과밀화되니까 수도권이 서울이 과밀화되니까 서울 인근에다가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여기다 신도시를 건설하려 그래요. 근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직접 땅을 불도저로 운전해서 밀고 이런 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전혀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직접 못하니까 공무를 대우건설 혹은 삼성건설 그런 여러 가지 건설사들 있죠. 거기에다 공무를 맡겨가지고 수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대우건설, 삼성건설 그런 데는 법인이지만 공무를 수탁받아서 행정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는 행정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입니다. 원래 행정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요. 여기 본래적 행정 주체랑 이 본래적이지 않은 행정 주체는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사이즈. 이 근로복지공단하고 대한민국하고 사이즈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행정의 기관, 즉 행정기관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얘네는 행정기관이란 개념이 없고요. 얘네는 행정 주체가 곧 행정청입니다. 예를 들면은 근로복지공단 자체가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거지 그 중에 누군가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 일부한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주체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행정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네요? 자, 여러분들 시험용 법전 반드시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행정기본법 한번 꺼내보세요. 행정기본법 2조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자, 행정기본법 꺼냈습니까? 자, 여러분들 저 법전 굉장히 많이 보니까 법전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2호를 보시면은요. 행정청이란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과목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대통령, 총리, 장관, 처장, 청장, 그 다음에 이 청장이 단순히 국세청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쭉 내려가면서 지방자 붙은 것들 되게 많잖아요. 무슨 지방국세청장 이런 것들도 다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한 다 행정청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쭉 내려가다 보면은 동네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세무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세무서를 본 적이 없으면은 외국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저기 38선 위쪽에서 오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봤다라고 믿을게요. 그런 것들 세무서장도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잖아요. 경찰청이 있고 지방경찰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뭐 안산 상록경찰서 혹은 안산 단원경찰서 이런 경찰서도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서장들도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행정청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냥 되게 대빵들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걔네들은 나부랭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은 다 거식입니다. 행정청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으로 가볼게요. 그 밑으로 가보면은 나목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본래적 행정 주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들 여기 있는 요들이 법에 의해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얘네로부터 위임받아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각종 공사, 뭐 공단, 뭐 무슨 뭐 다양한 이름을 엄청 많아요. 뭐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청이라는 거고, 마저 읽어볼게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법령이나 본래적 행정주체가 권한을 위임할 때 공공단체한테 안 주고 공공단체 이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한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 기관이 행정청이 되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권한을 공단한테 주면은 공단이 행정청인 거고 공단 이사장한테 준다. 그러면 공단 이사장이 행정청인 거예요. 누가 권한을 갖고 표시할 수 있는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냐?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권한을 갖고 있지? 공단이 갖고 있나? 이사장이 갖고 있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문제로 낼 거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줄 겁니다. 누구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관계 법령을 다 알 수가 없고 누구도 다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권한을 갖고 있고 누가 행정청인지 물어보려면은 반드시 문제에서 줄 거예요. 참고 법령으로 주던지 아니면 누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교수님이 줄 겁니다. 행정청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기관이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글자. 사인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사인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을 행정청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교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교양이 오늘 3시간을 거의 다 차지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스타트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대히 무장하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